NPL이란 무엇인가? 대출금이 잘 상환될 경우에는 이를 GPL, 즉 정상채권이라 합니다. 반대로 NPL은 금융기관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에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했을 경우에 부실채권이라고 칭합니다. 금융기관에선 부실채권이 발생했을 때는 대손충당금의 이유로 채권을 정리하게 됩니다. 여기서 대손충당금이란 기업의 예상되는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준비금, 즉 고객이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에 발생할 손실을 미리 반영하는 대비책을 말하는데요. 복잡하기도 하고 우리에겐 세부적으로 알아야 할 만큼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필요하시다면 대손충당금에 대해서 검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금융업체는 골치 아픈 부실채권의 부담으로 어떻게 해서든 정리하려 할 겁니다. 근저당권은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매각으로 부실채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채권을 매각하려 할 때 정상적인 원금과 이자를 다 받으려 하면 살 사람이 없겠죠. 채권을 사려는 사람도 무언가 남아야 매입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채권자와의 협상을 통해서 근저당의 채권을 매입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좀 더 쉽게 이해되실 듯 합니다. 시세가 1억 2천 정도 하는 부동산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근저당은 원금이 1억이고 이자는 2천만 원이 쌓여있는 상태라고 가정하고 근저당권자는 K금융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K금융과 협상을 통해서 1억 2천짜리의 채권을 자유로가 어렵게 1억에 매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자유로는 제 닉네임입니다. 실제로 1억이 다 있어야 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25%, 즉 2,5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질권을 통해서 1억짜리를 매입할 수 있는데 이 질권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채권을 매입한 자유로는 직접 입찰에 참여하려 합니다. 채권을 매입했기 때문에 입찰 금액을 정하는 것에 대한 고민은 없겠죠. 실제 경매로만 입찰하시는 분들은 입찰 금액에 대한 고민이 상당하리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일반적인 경매 입찰에 참여할 때 입찰 금액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니까요. 그런데 NPL로 채권을 매입했을 때는 그 입찰 금액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1억에 매입했어도 우리에겐 1억 2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이 있고 그 금액 안에서 마음대로 입찰 금액을 정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자, 그래서 자유로는 시세가 1억 2천 정도 하는 부동산에 채권의 총 금액인 1억 2천으로 입찰을 합니다. 당연히 낙찰받겠죠? 시세가 1억 2천이니까요. 자유로는 1억 2천의 잔금을 법원에 납부하게 되면 법원은 원래의 채권자인 K금융에게 1억 2천만 원을 배당해 줍니다. 경매비용, 당해세, 소액임차 금액, 요딴 건 공부 차원에서 일단 배제를 하겠습니다. 1억 2천을 배당받은 K금융은 계약한 대로 2천만 원을 자유로에게 보내주고 채권의 계약과 경매가 비로소 종료되는 거죠. 이후에 자유로는 해당 주택을 1억 2천에 매매를 합니다. 법원에서 낙찰받은 금액이 1억 2천이고 매매도 1억 2천이니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겠네요. 나 세금 내고 싶은데. 세금 내고 싶어 죽겠어도 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 방식을 NPL의 매입 방식이라 칭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3자가 자유로보다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고 자유로가 폐찰한 상황이라면 어찌 될까요? 근저당권자인 K금융에 1억 2천이 배당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고 우리와의 계약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받은 K금융은 약속한 대로 2천만 원을 자유로에게 보내주고 사건은 종결됩니다. 감사하게도 매매의 수고로움을 덜어주고 폐찰했음에도 돈을 버는 방식, 이때의 방식을 NPL의 배당 방식이라 표현합니다. 그럼 실제로 저희가 진행했던 사례들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NPL의 매입 방식 사례입니다. 채권 원금이 2억 2천이었고 이자는 4천이 쌓여있는 상태여서 총 채권액은 2억 6천이었습니다. 이 채권을 2억 2천에 매입을 하고 채권 총액인 2억 6천에 낙찰받은 뒤에 배당일에 4천만 원을 돌려받고 6개월 뒤에 2억 5천 7백에 매도를 완료했습니다.
3,7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 건 분명하지만 매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대출 이자부터 금융소득세, 명도비용, 도배, 장판 등의 지출도 분명히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다음은 NPL을 통해서 배당받은 사례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채권 총액이 3억 4,500이었는데 이 채권을 2억 9,500에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어떤 귀인께서 3억 5,800만 원의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어우, 정말이지 너무너무 감사한 분이에요. 정말 오래 사실 겁니다. 저희의 채권 총액이 3억 4,500이고 매입 가격이 2억 9,500이니까 5천만 원의 차익을 고스란히 배당받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것도 3개월 만에 말이죠. 자, 이렇게 실제 사례들과 함께 간단하게 NPL 과정을 설명했는데 아마도 불법이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불법 아니에요. 금융소득세 등의 세금들이 무조건 존재하는 지극히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그 과정을 모두 낱낱이 파헤쳐드리진 못하겠지만 앞으로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복잡한 NPL의 4가지 매입 방식 중에서 론세일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론세일 방식. 금융기관의 부실 자산을 한 방에 매각하는 방식인데요. 예전 IMF 위기 때 해외 투자사들에게 이 부실 자산을 많이 매각했었죠. 그래서 많은 손해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돈을 다 주고 사오는 방식이 론세일 방식입니다. 만약 5억짜리의 채권을 사올 경우에 한 방에 돈을 다 지불하고 등기를 이전함으로써 채권자의 위치가 되는 방식이죠. 론세일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먼저 장점에는 돈을 찔끔찔끔 주는 게 아니고 한 방에 돈을 다 주겠다는데 채권가액을 조금 더 깎아볼 수 있는 매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단점은 아주 치명적인데요. 돈을 한 방에 지불한다 해도 개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 소속되는 NPL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NPL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교육받고 준비하고 뭘 또 갖다 제출하고 또 갖다 제출하고 약 1년 미만의 시간이 소요되고 자본금도 5억이 있어야 설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론세일 방식의 단점이 즐비합니다. 그렇다고 다른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규정상 이런 조건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 다른 방법이 뭐냐? 그거는 마주보고 얘기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론세일 방식은 개별적으로 개인은 매입이 불가하며 5억의 자산을 갖춘 NPL 법인 설립의 조건이 있고 돈을 한 방에 다 주고 사오는 방식을 뜻합니다. 론세일 방식에는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사먹고 싶을 것도 아니잖아요. NPL을 시작하는 초보분들을 위한 영상이고 또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할 것 같아서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영상 제작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들 구독은 하셨는가?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후정산 방식. NPL의 방식은 론세일 방식, 채무인수 방식, 사후정산 방식, 대위변제 방식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 론세일 방식과 사후정산 방식입니다. 론세일은 개인이 못한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사용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으니 모순이 좀 있죠? 그런데 사실입니다. 론세일 방식은 개인은 못하는 게 맞고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도 맞고 저 개인적으로도 론세일 방식을 하고 있고 아이러니 하실 겁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 영상으로 모두 담을 수 없는 부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 론세일 방식과 사후정산 방식인데요. 오늘은 그 사후정산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후정산 방식은 최소한의 투자금으로 채권을 매입하고 질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사후정산 방식을 설명하기 전에 질권대출의 방식에 대해서도 아셔야 이해가 쉬울 듯합니다. 4억짜리 채권을 매입했을 때 질권대출 90%를 발생시키고 나머지 10% 4천만 원의 자기 자본금이 들어가면 4억의 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방식이 질권을 포함한 사후정산 방식입니다. 물론 90%의 질권대출의 이율은 기존 대출보다 높고 그 대출의 몫은 본인이라는 건 당연한 거고요.
아무튼 이런 구조로 수년간 지속되어 오다가 갑자기 금융위원회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 17일부터 개인 채무자 보호법 시행에 의해서 기존 90% 이상의 질권 대출 허용 범위가 75%까지 하향 조정됐고 그로 인한 투자자의 자기자본금이 25%로 늘어났습니다. 아니 대출의 영향을 왜 여기까지 참 어이가 없네요 정말. 그래서 지금 금융감독원 소속의 몇몇의 대부업체들은 난감한 상황일 듯합니다. 일단 예를 들어 설명해 볼 건데요. 나중에 자기자본금이 25%를 적용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겠지만 지금은 기존에 해왔었던 방식대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원금이 4억이고 이자가 5천만 원이 쌓인 4억 5천만 원짜리의 K금융의 채권을 또다시 자유로가 어렵게 협상을 통해서 4억에 매입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계약금은 10% 4천만 원으로 계약을 합니다. 나머지는 질권대출을 받고 90%의 질권대출 이자는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자유로가 부담을 합니다. 만약에 대출을 안 받고 4억을 다 낸다면 이자가 발생 안 되는 건 당연하겠고요. 부동산의 시세가 4억 5천이라면 4억 5천에 입찰하면 될 것이고 시세가 4억 4천이라면 4억 4천에 입찰하면 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시세가 4억 5천이라고 가정하고 4억 5천에 입찰을 합니다. 시세가 4억 5천이니까 당연히 낙찰을 받겠죠. 제3의 최고가 매수인이 나타나서 폐찰되면 더더욱 감사한 일이겠고요. 폐찰했는데 왜 감사한 일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앞전에 올렸던 NPL 관련한 첫 번째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낙찰 이후에 법원에 잔금을 납부합니다. 법원에선 납부된 잔금으로 배당일에 K금융에게 4억 5천을 지급합니다. K금융은 배당받은 당일 자유로에게 차액인 5천만 원과 계약금으로 지급했었던 4천만 원을 돌려주면서 경매 사건의 사후정산 방식은 모두 종결됩니다. 이후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실현하든지 아니면 보유하고 있으면서 나중에 수익을 실현하든지는 개인적인 몫이 되겠죠. 여기서 의문이 드실 겁니다. 질권대출은 어떻게 받는지, 받을 수는 있는 건지. 한 편의 영상으로 모든 걸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NPL의 사후정산 구조가 이렇다라는 것만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방법을 모를 뿐이지 다 방법은 있습니다. 공부하면서 여기저기 검색하시다 보면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냈다는 사례들을 여기저기에서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흔히 관심을 끌기 위한 낚시성으로 앞뒤 다 자르고 총 금액에 대한 언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저까짓게 감히 그런 게 잘못됐다고 욕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실무적으로 봤을 때 솔직히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경매든 NPL이든 어지간한 시간 투자와 노력 없이는 쉽게 얻어질 수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본업이 아닌 부업으로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면서 그 누구도 믿지 말고 내 스스로 투자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의 내공을 쌓으시길 바랄 뿐입니다. 채무인수 방식. 채무인수 방식은 사후정산 방식과 매우 흡사한데요. 약간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후정산 방식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입찰 금액을 정하지 않고 입찰 후에 배당 시점에서 정산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채무인수 방식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입찰 금액을 명확히 기재해서 입찰 금액을 사전에 확정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한 가지 내용이 더 추가되는데요. 채무인수 방식의 단점이고 또 악용될 우려가 있어서 이 사항은 영상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아무튼 낙찰을 받았다는 가정하에 채무인수 방식은 투자자인 낙찰자의 잔금을 대신해서 채권자의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상계해달라고 법원에 제출하는 신청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상계신청서라 하는데요. 좀 더 쉽게 상계신청서란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의 요청서인데요. 낙찰받으면 상계 처리한다는 내용을 계약 당시에 이미 정해놓은 거죠. 낙찰자가 법원에 내야 할 잔금에서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만큼을 퉁치자라는 신청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잔금을 대신해서 법원에 상계 신청서를 제출하고 별 문제가 없다면 소유권을 갖고 오게 됩니다. 이후에 새로운 대출을 발생시키면서 기존에 있던 근저당을 말소시키는 방법으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기존 근저당이 있는데 어떻게 새로운 대출을 발생시키지? 하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계약의 균형을 유지하고 각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동시이행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새로운 대출을 발생시키면서 동시에 기존에 있던 근저당이 말소되고 새로운 대출은행이 등기상 선순위로 올라가는 동시이행 조건으로 대출이 승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저 너무 쉽게 설명하는 것 같지 않나요? 제가 생각해도 기특합니다. 그럼 이런 내용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초 부실이 발생된 채권을 자유로가 4억에 매입했고 4억 5천에 낙찰을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잔금 납부 때 K금융이 법원에 상계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배당에 대한 하자가 없다면 자유로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져오게 됩니다. 소유권을 가져온 자유로는 새로운 대출을 발생시키면서 기존 K금융의 근저당을 말소시키고 이후에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얻게 되는 방식이 채무인수 방식이었습니다. 어떻게 채무인수 방식에 대해서 이해가 좀 잘 되셨나요? 구독은 필수 사항이니라. 내일은 MPL의 4가지 방식 중에서 대위변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대위변제. 대위변제란 대신해서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인데요. 대위변제는 법정대위변제와 임의대위변제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법정대위변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이해관계인, 예를 들어서 후순위 채권자가 나보다 선순위에 있는 근저당을 대신 갚고 자신이 선순위로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이로 인해서 권리 순위가 변경되고 이후에 배당 신청을 할지 여부는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대신 갚아준 근저당 금액에 대해서는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남은 재산이 거의 없다면 구상권을 행사해도 돌려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건마다 금액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위변제를 어떻게 응용하느냐에 따라서 물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임의대위변제인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쓰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소유자의 요청으로 생판 모르는 제3자가 소유자의 모든 빚을 갚아주고 그 대가로 선순위 등기 설정을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사전에 변제 완료 시점과 조건을 명시한 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만약 채무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경매를 통해서 투자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대위변제 투자에 주의할 점은 경매로 진행될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부동산의 가치를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 기준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안전하게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의대위변제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경매 예정으로 등록됐었던 물건이었습니다. 소유자의 대위변제 요청으로 부동산의 시세를 조사했고 조사 결과 현 시세는 8억 정도였지만 보수적으로 6억 정도의 가치를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인 회의를 거쳐서 약속 이행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경매 진행까지 2년 정도를 예상했었습니다. 2년 동안의 이자를 모두 합쳐도 보수적으로 평가한 6억에 못 미치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안전한 투자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 경매에 등록하신 몇몇 회원분들과 함께 3억 5,500만 원을 투자했고 자유로 법인은 토지와 건물의 선순위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투자자는 질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께서 건물을 빠르게 매도하면서 7개월 만에 원금을 포함한 이자 플러스 알파 되는 부분까지 완납을 받았던 사례였습니다. 너무 단기간에 마무리돼서 약간의 아쉬움은 남긴 했지만 안전한 투자의 결과물에 대한 보람은 충분했습니다. 질권 투자와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 임의대위변제는 보수적인 물건 가치 평가를 기준으로 등기상에 내 이름이 설정되는 안전한 계약이 중요합니다. 차액 약정 보증금. 실제 내가 계약했던 금액과 제3자의 입찰 금액을 비교해서 그 차액에 대한 페이백 조건의 특약사항입니다. 바로 예시로 들어가겠습니다. K금융과 협상을 통해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5억짜리 채권을 자유로가 4억에 매입했다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자유로는 5억에 입찰한다는 내용도 계약서상에 기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상에 차액약정 보증금의 내용을 추가했고 차액약정 보증금에 대한 비율을 100%로 작성했다 보겠습니다. 입찰일날 자유로는 5억에 낙찰이 되고 차순위로 제3자가 4억 6천에 폐차를 했다면
최초 자유로는 4억에 계약을 했고 차순위 입찰가가 4억 6천에 폐차했으니까 6천만 원의 갭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차액 약정 보증금을 100%로 계약했으니까 자유로는 6천만 원을 K금융에게 페이백 해줘야 한다는 아주 기분 나쁜 조항이 바로 이 차액 약정 보증금의 내용입니다. 차액 약정 보증금은 10%에서 100%까지 협의하기 나름이며 채무 인수 방식에 사용됩니다. 만약 거래하고자 하는 물건의 채권자가 차액 약정 보증금의 작성을 요구할 경우엔 그냥 패스하심을 추천드립니다. 더 깊은 내용을 공개적으로 전달하진 못하겠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 상당히 불리한 조항임은 분명하고 혹시나 짜고 치는 고스톱에 당할 수도 있는 위험성도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아참, 다들 구독은 하셨는가? 채권 매입 의향서. 경매 물건에 대한 구두 협상이 사전에 이루어졌다는 전제로 어떤 방식과 얼마로 채권을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문서입니다. 채권의 담당자도 윗선의 최종 결제를 받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서류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해진 양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채권을 매입하겠다는 의사 표시로서 허술하게 작성한다면 그만큼 신뢰도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나름 꼼꼼히 작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기재하고 해당 경매 법원과 사건 번호와 목적물을 기재합니다. 사전에 협상한 금액을 기재하고 매입 방식을 기재하는데 돈을 다 주고 매입한다면 론세일 방식일 것이고 사전에 협의한 대로 계약금을 걸고 질권을 통해서 계약한다면 사후정산 방식이라는 건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혼합 방식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복잡할 듯해서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계약금을 얼마로 언제 계약하겠다는 표시와 잔금은 언제 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매입 희망자의 정보를 기재하면 서류는 완성됩니다. 당장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서류는 아니지만 채권 매입 의향서의 약속 이행으로 또 다른 사건들을 위해서 서로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채권 행사 권리 금액. 채권 최고액과 채권 행사 권리 금액을 많은 분들이 혼동하십니다. 채권 최고액은 이자가 아무리 많이 쌓여도 그 한도를 넘지 못하는 근저당 설정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요. 채권 행사 권리 금액은 근저당 설정 금액 내에서 채권자가 받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전체 금액을 말합니다. 즉, 내가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금액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입장에서 NPL 물건을 찾을 때 원금은 정해져 있겠지만 이자는 얼마나 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NPL 물건을 고르면서 이득이 될지를 먼저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이자가 쌓였는지 산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때 나오는 게 채권 행사 권리 금액의 계산 방식인데요. 월 단위 계산 방식과 디테일한 1일 단위의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월 단위는 원금 곱하기 연체 이자율 나누기 12개월 곱하기 연체 개월수 더하기 원금 또는 청구액. 1일 단위로는 원금 곱하기 연체 이자율 나누기 365일 곱하기 연체일수 더하기 원금 또는 청구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원금 계산은 근저당 나누기 110%에서 150%까지 적용해서 딱 떨어지는 숫자를 원금으로 예상해 봅니다. 원금과 이자율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와의 연락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겠지만 나 혼자 가상으로 계산해 본다면 연체 이자를 포함해서 보통 10%에서 많게는 15%를 적용해 봅니다. 그리고 연체 일수 또는 연체 월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진행되고 있는 경매정보지의 경매 기입 등기의 날짜와 청구한 금액을 확인합니다. 다만 경매를 직접적으로 신청한 채권자가 아니라면 경매 개시 날짜도 청구 금액도 표시가 안 될 테니까 이 부분도 역시 채권자와의 연락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상 낙찰일을 기준으로 75일을 더합니다. 이유는 낙찰일 이후 2주 뒤 확정이 나오고 한 달간 잔금 납부 기간이며 잔금 납부 이후 한 달 뒤 배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낙찰일을 기준으로 배당일까지 75일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매 기입 등기된 날부터 배당일까지의 전체 일수를 합산하면 연체 일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수를 계산하면 원금과 이자를 합친 총 금액이 나오는데 이 금액을 채권행사 권리금액이라 칭합니다. 한 사건을 기준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경매 개시일이 2023년 11월 14일, 청구액이 2억 576만 5,841원이네요.
근저당이 2억 4천, 거기에 120%를 적용하니까 2억의 원금이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연체일수는 경매 기입 등기 날부터 예상 낙찰일인 24년 11월 28일까지 379일이고 거기에 75일을 더하면 454일이 되겠습니다. 연체 이자율은 대충 11%를 적용하겠습니다. 그럼 대입해 볼게요. 원금 곱하기 이자율 나누기 365일 곱하기 454일 더하기 1900. 이렇게 하면 2억 3,313만 225원이 됩니다. 이자가 3,300만 원 정도 되니까 얼마에 매입해야 남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계산을 해야 하는지 필요성을 못 느끼셨다면 아직 NPL에 감이 덜 오신 겁니다. 이 계산 방식은 NPL을 하면서 필수적으로 익히셔야 하는 계산법이에요. 시세를 중심으로 이자가 얼마가 쌓였는지를 알아야 수익에 대한 예상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결론인 거죠. 아차, 다들 구독은 하셨는가? 채권 매입에 판단이 섰다면 채권자와의 협상을 통해서 구두 계약을 하고 채권자로부터 제공받는 서류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해야 할 것입니다. 당해세는 얼마인지, 소액임 차이는 있는지, 그 외로 나보다 먼저 배당받는 사람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를 받아가는지, 그리고 내가 예상한 이자 금액이 맞는지, 이런 등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모든 계산의 중심은 해당 물건지의 보수적인 시세를 기준해서 계산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어 입찰. 채권을 매입한 후에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직접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방어 입찰이라고 합니다. 채권을 1억에 매입했는데 가만히 있다가 누군가에게 9천만 원에 낙찰된다면 그냥 앉아서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금과 최소한의 경비를 더해서 방어 입찰을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큰 이유는 유입 방식보다 배당 방식을 더 원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유입 방식과 배당 방식에 대한 내용은 NPL에 관련한 첫 번째 영상 NPL이란 무엇인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표를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가상의 숫자임을 알려드립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친 3억 5천의 채권을 3억에 매입했다 보겠습니다. 1차 최저가가 4억, 2차 최저가가 3억 3천, 3차 최저가가 2억 7천일 때 언제 방어 입찰에 들어가야 할까요? 원금과 최소한의 경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우리는 3차의 방어 입찰을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다 낙찰되면 일반 경매로 낙찰받은 것과 같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단기 매도의 매력은 약간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더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아간다면 그 낙찰자에게 감사의 인사는 꼭 전하시고요. 우리의 사건은 배당 방식으로 최종 마무리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어 입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상황마다의 계획을 세워놓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어디시라고요? 경매 관련 때문에 그러는데 여신 관료팀 좀요. 잠시만요. 네. 작가님, 경매 관련으로 전화 주세요. 전화 받았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여기 용인 처인구 구림동에 있는 글렌하우스 그거 지금 근저당권이 완도 소환 수역 쌍촌동지소로 되어 있어서 네네. 혹시 요거 3번 유찰돼서 지금 두 번째 진행되는데 네. 협상 여지가 있을지 해가지고 전화 한번 드렸어요. 협상할 수 있을지요? 예. 채권. 그럼 어차피 거기서도 이거 지금 이대로 계속 유찰되고 그러면 손해를 보시니까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손 놓고 있는 것보다는 지금 0980 개인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매매하신다고 지금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지금 거기서도 개인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 여신관리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쪽에 이제 있는데 관리부서 넘긴 것 같은데 지금 본점에도 좀 관리과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확인 좀 해볼게요. 주소 좀 혹시 이야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사건 번호 알려드릴게요. 네. 사건 번호 22타경이 22 타경에 저희 팀에서 이거를 만약에 그냥 가격 협상이 되면은 저희가 매입을 하고 저희가 직접 이제 입찰을 해가지고
저희가 좀 낙찰 받아가려고 하는 그건데, 만약에 이제 요 금액도 어느 정도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요, 뭐 그냥 놔둬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이거를 손해보고 파실지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하실지 그걸 좀 제시해 주시면 저희도 한번 검토하시고 전화 한번 주세요. 네, 이번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예. 여기 지점장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성함이 사장님이 이거 씨랑 어떻게 되실까요?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대위 변제 뭐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개인 투자자고 네. 있는 근저당 건을 좀 협상해가지고 매입이 가능할지 여부를 좀 전화 해본 거예요. 저희가 원금이 9천이에요 지금. 아, 9천이에요? 근데 채권 최고액이 왜 이렇게 많이 잡혀 있을까요? 연체이자가 해서 지금 이제 원금이 9천이고 지금 설정액은 1억 5,600인데. 그러니까요. 1억 5,600을. 아니, 저기 하다가 이제, 상한이 되다가 이제 만 거거든요, 이게. 그럼 지금 현재 원금이 9천. 네, 처음에 1억 2천이 나갔었는데. 네네네. 저희들이 뭐 채권 매입을 하면서 뭐 할인을 좀 하면서 하는 그런 타입이어서,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대실지. 저희는 원금하고, 비용이 다 해소가 돼야 돼요. 일단 그렇게 하려면은 저희가. 2차가 지금 9,500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네네. 2차가 3차 가면 한 7,500 갈 것 같은데. 네네. 이제 2차에 안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 정도면 아마. 네. 내가 이걸 산다 하면 한 9,000, 한 6, 700 주고는 살 9,500, 800 정도 주고는 할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네, 하여튼 뭐 그거는 지금 생각이신 거고. 예. 2차가 떨어지면 모르는데 3차 될 시기가 돼봐야, 2차가 유찰이 돼봐야 이 얘기가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지금 먼저 미리 경매건이 아직 안 나와 있는, 대기하고 있는, 그런 것들서부터 지금 1회 유찰된 건, 또 2회 유찰된 건, 이런 것들도 하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의 적정선에 있어야 되는 거지, 또 유찰이 되면은, 저희들이 제시하는 금액은 또 바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죠. 이제 거기 은행 쪽에서도 서로가 협의해가지고 얘기가 되고 어느 정도 할인 협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계약서를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어차피 그거 지금 조금 지금은 그럼 예를 들어 저희가 9,500을 제시한다면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금액에는 못하죠. 예. 거기 지금 부동산 가격이 바닥이에요.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예. 1억 미만 금액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소액으로 어떻게 좀 그렇죠. 판단할 수 있겠죠. 저희들이 소액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크게 이렇게 저희도 이제 보통 통상 한 3차, 4차까지 유찰되면은 경매 취하시켜요. 취하시키고 다시 놓고 이럴 수도 있고 하는데, 또 안 그러면 채권자분이 다시 협상해가지고 취하시키고 다시 가져가시기도 하고.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비용 말고 실질적으로 원금과 이자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어느 정도 되시죠? 이게 잠깐만요. 조금 더 방금 보고 있었는데 잠깐만요. 이게 거의 잠깐만요. 연체이자가 1,000만 원이에요. 연체이자가 1,000만 원. 예. 원금이 9천이고 정산 이자가 1,000만 원. 그럼 1억이라는 거네요. 그러죠. 1억이 좀 넘죠. 비용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 금액을 알아야 저희가 입찰할 때 그 금액으로 써야 되는 건 상황이니까. 예. 저는 딱 1억 400, 9,400에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야 지점장님. 손댈 거 하나도 없고, 저희도 그냥. 그건 지점장님 생각이신 거고, 예. 한번 검토하세요. 저는, 톡 까놓고 얘기할게요. 한 8천 정도 생각했었었는데, 8,800에 가능하실까요, 혹시? 8,800이면 200만 원 아껴서 뭐 하실랍니까, 사장님? 아니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1억 미만짜리를 단돈 100만 원이 남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걸 세를 줘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 있어서 거기서도 약간 좀 손해를 보고 할인을 해주면 저희들도 요거를 팀에서 한번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사장님 손해나 마라. 9천에 하면은 제가 검토해 볼게요. 200만 원 하면 저희 직원들 나중에 상각 처리하고 뭐하고 이거. 9천에 한번 되시면은 전화 한번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 한번 해보고요. 나중에 계약하게 되면 당해세라든지 이거 이해관계인으로서 전부 다 띄어서 사전에 보여주셔야 됩니다. 네, 이거 단독 채권이고
아니 당위죄가 지금-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되니까 그거는 근저당권자가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네. 네네. 알겠습니다. 예. 네. 경매와 MPL이 만났을 때의 효과. 단순히 경매만을 했을 때와 MPL을 알고 MPL을 접목시켜서 경매를 했을 때와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경매는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는 것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낙찰받은 물건을 잘 세팅해서 매매를 통해 단기 수익을 남기거나 전세나 월세 세팅으로 보유하면서 차후의 시세 차익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뭐 실거주 목표일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양도세의 기준이 언제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24년 12월 기준으로 개인의 양도세는 1년 미만 보유일 때 지방세를 포함해서 77%, 2년 미만 보유일 때 66%. 그래서 개인은 경매로 인한 단기 매도의 소득이 그리 크지 않다는 뜻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개인 매매 사업자 등을 이용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겠지만 그에 따른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하니까 개인 매매 사업자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갖추는 것은 필수 사항이겠습니다. MPL을 이용한 경매는 하나의 경매 사건에 2번 입찰한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채권자와의 협상이 그리 쉽지만은 않겠지만 1차로 시간 투자와 시세 파악을 통해서 채권 매입 가격을 시세보다 충분히 저렴하게 스스로 정하고 채권자와의 협의를 거쳐서 적정 매입 가격을 확정짓고 계약을 합니다. 2차로 유입 방식으로서 매매할 금액으로 입찰을 하고 폐찰하면 감사하겠지만 당연히 낙찰받은 뒤에 바로 입찰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매도를 한다면 양도세의 부담에서 자유로워지겠죠. 여기서 포인트는 현 시세보다 약간은 저렴하게 입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바로 단기 매도가 그나마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테니까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셨다면 이 내용을 반복해서 듣고 그 원리를 이해하시길 권장드리고 앞선 MPL 관련한 영상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MPL 매입을 통해 낙찰받는 방식으로 한 사건에 2번의 정성을 기울인다면 그에 얻어지는 효과는 과히 적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똑같은 사건의 일반 경매로 입찰했을 때와 MPL의 매입을 통해서 입찰했을 때를 비교해 보신다면 그 답은 스스로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경매와 MPL에 대한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방송으로 내보낼 수 없었던 MPL의 디테일한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오프라인에서 공유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영상들은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하는 내용만으로 압축해서 만들었는데요. 뭐 사실 큰 하자가 없는 경매 물건들을 입찰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공부를 하는 경우도 많을 텐데요. 뭐 알아두면 나쁠 건 없겠지만 앞으로 대다수의 우리가 겪을 실무적인 내용과는 거리가 좀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공부보다는 기본에 충실하면서 실제 경험을 통한 나만의 한 사이클이 가장 효과적인 공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들 구독은 하셨는가? 앞으로 업로드될 영상은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실무 영상과 라이브 영상 등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